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6.25에 참전해 올란전 한국의 대서침투작전, 해관측작전에서 거의 40여 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지난 9월 19일 평양 군사회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국가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오기 때문에 80 중반이 넘고 90을 바라보는 노병들은 난 매일같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양 남북군사회의 이후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오늘 토론에 참여하는 송대성, 신영식, 박지라 장군, 김태호 박사, 김준위원 등 안보 애국수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진작 나서야 할 우리 예비역들이 2달이 지나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학군의 회장을 한 영향 때문인지 매일 제학군에는 뭐하냐, 총회는 뭐하냐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저께 많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서 오늘 토론을 하니까 우리가 국방부를 뭐 탓하거나 정부를 성토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 안 나온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의 내용 중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를 구축한다. 우리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6.25 이후 70년 군단사에서 100%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있을지 우리가 도발한 적이 있을지가 없습니다. 항상 북한한테 당하기만 했지. 두 번째, 우리 동쪽 휴전선 40km 남쪽, 서쪽은 20km 남쪽까지 정찰 비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원칙에 기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평론가인 크라우제비치가 말하기를 전쟁에서 기습을 발동하는 쪽이 80% 전쟁을 이기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상정보밖에 없다고. 영상정보는 비행금지 안에 가서 정찰하는 활동하는 밖에 없어. 이것을 못하게 됐어. 그런데 우리가 기습은, 북한의 기습을 발동하면서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뭡니까?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한미연합사는 전시에는 작전들을 지휘하지만 평시에는 훈련하는 것밖에 없다고. 한미연합훈련을 가냐 아니면 뭐하는 한미연합사가 있습니까? 이걸 반드시 한미연합사가 해서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 서해안 지역의 평화 지역을 설정한다. 완충전을 구성한다. 남쪽 인천 앞바다 북쪽까지 이게 평화구역을 만든다. 이것은 MLA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수경차에가 별판 달고 다니는 거 맞습니까? 요새는 별판 달고 다니는 차를 볼 수가 없었다고. 금년 10월 1일이 국군의 70주년. 이번에 국군의 날은 아니지. 전쟁에 나서 그것도 밥중에 쌓인 그 땅땅땅 그 마음을 오락게 하시고 이게 되겠습니까? 내년 국군의 날은 전투를 이루는 게 없도록 국외 여러분들이 국방부에 강력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작전권 전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10월달에 와싱턴에서 SCM을 하면서 금명간 한미연합사를 미래 자랑으로 만들어서 사령관은 한국 사람, 부사령관은 미국 사람 이렇게 하입니다. 이거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걸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임기 내에 한다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1000만 명 선거운동을 가지고 지금까지 변시작전군을 영위시켜가지고 오늘까지 한미연합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내에 이 정부에서 이것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힘으로 이것을 막아주길 바랍니다. 2부 발표의 토론은 세종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송대성 장군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공군 우주대학 출신 송대성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생존을 놓고 이런 식으로 슬슬 망가지고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어가지고 원창하고 발전하느냐 하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그런 대토론장입니다. 지난날 평생을 안보에 바치신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 군에 대한 선배님들이 정말 현직에 승부를 하시니까 여건은 안 되시고 하루하루 지내면서 화는 나시고 밤새고 보면은 아무도 있냐고 자꾸 무너지고 이 현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민으로 그런 정서들이 모여서 막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로 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질문도 받고 제가 정중하게 등기를 다 보냈어요. 한 분도 지금 아직 안 나오십니다. 오늘 토론된 내용을 저희들은 국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 연사들은 몇몇이 오셔서 아시다시피 함부로 지금 뭐 발표 한번 하고 토론 한번 하고 그런 분들을 보신 게 아닙니다. 정말 목을 내놓고 자기의 혼을 주장하는 그 혼을 주장인 우리 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혼을 주장하는 사람들만 지금 골라서 뽑은 겁니다. 신원식창은 9.19 남북 군사합의단 합의에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사합의 중에서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우리 군 언론인들을 초치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안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군 언론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최근에 작전이나 무기 체계가 변한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말이 맞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내용을 가지고도 오랫동안 언론을 통해서 단문을 하고 했는데 제가 주장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은 정부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 인신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 일을 건졌다. 그런데 제가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당시 장관님께서 저녁한 지 2개월 됐는데 국회의원에 가서 비례대표로 가서 국방 문제를 좀 해주기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분을 받아서 결국은 국회의원이 안 됐죠. 그리고 평당으로서 특별한 활동하지 않고 그냥 당기만 두고 있다가 1년 전에 탈당을 하고 지금 어떤 정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계획을 제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군사합의 비판 내용 신뢰성을 떨어뜨려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10월 30일 국감에 난 보도인데요. 국방부에 가면 중장기문서로 군비통제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국방부 정책국장을 했는데 그때 이 똑같은 것을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했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게 민주당 의원들 주장이고 똑같은 주장을 현직 국방부 장관이 역대 국방부 장관한테 올려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10월 30일 국감장에서 지금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성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에 군비통제 계획서 문건을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하고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을 쏙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 군비통제 계획서는 국방기본정책서나 그다음에 합참에서 만드는 JMS나 제4처럼 항상 만들어 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원식이라는 자가 이명박 정부 때 해놓고 지금 비판한다. 이렇게 또 페이크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와 국방부의 정중히 요구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다투시고 그리고 인신공격하려고 그러면 사실에 기초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년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인 비열하고 야비한 좌파 정책, 좌파식 세계관을 가진 그런 비난은 지금부터 삼가십시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NLL 분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소위 평화수역 적대행위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지상은 MBL 군사공개선이고 동해는 NLL이고 서해는 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서해만 기준이 없냐? 그러니까 동해는 NLL인데 서해는 바다가 아니가. 그러니까 NLL이라고 청와대 비서관이 이야기했어요. 그날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서 저 거리를 재었습니다. 보시다시피 NLL이 기준하면 35km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이 과거에 억지 주장하는 것보다 15km 더 양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하려고 하던 거에서 15km 더 얹어줘서 김정은한테 추석 선물로 준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여기 비판이니까 해양선이 북한이 훨씬 많이 양보했다. 당연히 황해도 해양선이 길겠죠. 선보다. 그것도 비판을 하니까 해양선에는 해양포가 있어서 그렇다.
그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해안포는 우리가 위협도 안 되고 우리의 해병대의 그종 K9 자주포라든지 해군 공군을 이거하고 맞바꿔서 저때 이 검장이 말이 되느냐 하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중앙일보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쭉 연결해서 황해도 직사각형으로 황해도 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도 육상 지역도 댐이 금지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비판이 됐죠. 군사비서에 초도 난방으로부터 덕적도 일부 해상으로 수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역이라고 합의서에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국정감사전에 개보회의에 정경주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북한에 제기를 했다고. 제기를 했는데 합의서 없는 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몰리니까 평화구역이라는 말로 바꿔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공헌했기 때문에 황해도 4군단도 모든 작전 활동이나 훈련 중단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자 여기에서 훈련은 안 하는데 초계 작전은 가능합니다. 초계는 해상 초계하고 공군 초계 두 개가 있습니다. 해상 초계는 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군사비 부칙문서사에 해군 대가요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한테 통보하고 허락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해상 초계를 합니까? 그 다음에 비행 초계 하나 남았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보셨죠? 15일날 NLL하고 한강하고의 비행 금지구역 확대한다. 그러면 우리 해병대 장병들 해군 공군 지원도 못 받고 K9도 못 쏘고 소총 들고 북한 4군단한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해병대 보호를 받는 서부고도 주민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방한계에서 일때 서부고도는 결정적으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의 북한이 기습을 하면 할 방도가 없게 됐어요. 자, 서북도서가 NLL을 못 지키면 답이 어디로 옵니까? 지상에는 그래도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주민들도 살아서 내려오는 특수부대 누가 신고로 다니면 저 넓은 바다에 바로 내려오면 수도권입니다. 더구나 한강하고 자유구역까지 비행금지구역에 공동이용한다고 하니 북한 특수부대가 고함포에서 공기부양정을 타면 한강을 이용해서 여의도든 팔당까지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조깅하든 야간 조깅하든 시민이 신고 안 하면 언율도 모를 겁니다. 그 다음 평택 수로를 향해서 내려가면 평택 미군기지가 있는 미군 평택 기지까지 바로 위협이 합니다. 우리가 초계를 못하니까 잠수하면 무시로 들어갈 겁니다. 인천항만에 기회부서라면 인천항만 바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LNG 기지 바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영종도 국제공항 앞에서 홍수하고 조금만 남동강 부리면 영종도 국제공항 바로 폐쇄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개 군단, 실제로 우리 같은 야전공법을 내게 배치하는데 우리보다 수십 개 많은 4군단이 저기 묶여있는 것은 우리 해병대가 서부오도에서 가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 2개 사단만 빼놓고 전부 다 서군이 중부전선으로 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도권은 서쪽방은 뚫렸죠. 그 다음에 전방지역에 비행금지구역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서 4군단이 진양되면 특히 2군단하고 5군단은 지금보다 1.5배의 전투력이 증강될 겁니다. 우리는 GP, 비행금지구역이 없어졌으니까 그나마 육상에 적을 감시할 수 있는 GP가 없어집니다. 장애물가 없어집니다. 국방계획으로 전방사단 막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이요. 서해 북방개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이거는 청와대 비서관이 요 구절을 딱 찍으면서 NLL 인정한 구절이다 했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그냥 서해 북방개선 일대라는 특정 장소를 쓴 거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가 교묘한 게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본문이 있고요. 그게 부속서에 군사분야 합의서가 있고 군사분야 합의서의 부록이 5개입니다. 이 부록은 최초에 공개를 안 했어요. 인터넷에 슬쩍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부침사가 평화수역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평화수역 설정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선들의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보전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공사 공동회에서 협의해서 확정을 하겠다. LL을 없애고 새로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 방송에 나가서 국민이 구구도 모르는 바보 처친이 아닌 얘네들은 그렇게 제가 일가를 했습니다.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충 와서 그 논선을 보니까 NLL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부터 북한이 불법적으로 주장하던 그들이 주장하던 경비 개선보다 더 많이 양보한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인정한 겁니까? 문 대통령이 인정받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아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다음 두 번째, 평화수역 출입기서 비무장 선박들만 출입하고 군현덕처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무슨 지금 국방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서.
비행급 미국이 확대되니까 기자들이 그럼 초계 작전 이제 약속한 건 못하는 거 아니야? 아, 비행은 못해도 군함에 의한 초계 작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되니까요. 초계 작전 허락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다 조선일보 보도 보셨지만 정확한 건 좀 더 추적해봐야 되겠지만 병사가 죽음에 사고가 나서 죽기에 의해서 월급 헬기를 가는 것도 북한 허락받는 거 죽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작전하는데 북한이 노하우는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비행급 미국인데요. 자, 우리 무인기가 20km 이내에서 10km까지 못하게 돼서 10km, 중앙군사분계에서도 10km 정도 떠서 북한 지역의 도발을 24시간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군단급의 무인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 24시간 감시가 안 돼서 우리가 6천억을 더 넣어서 이미 1,000억을 집행했습니다. 사단급, 대대급 수백 대 무인기를 만들어서 북한을 24시간 볼 수 있도록 지금 재정 증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시험 평가가 끝났어요. 올 11월 1일부는 사단 유해기가 들어가고 무인기가 들어가고 내년에 대대 무인기가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설명은 연합자산, 연합정찰자산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기가 아니고 일반 정찰기와 위성은 재방문주기 기준사용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한 번 방문하는데 3시간 내지 4시간 걸립니다. 워치권 2라고 정보 감시에서 격상이 되면 2시간까지 최대한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있는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씨 세우기에 미 501 정보예단에 있는 정찰기. 그 다음에 건강한 우리 정찰기입니다. 이 정찰기는 대개 MJ에서 10km에서 20km 정도 사이에 떠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 20km 밖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선을 이렇게 그리면 모든 북한의 중요 시설들은 산 부사면에 있습니다. 부사면 안 보이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죠. 각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려고 고도를 높이면 해상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원건 공무참모총장이 국정감사 때 시인한 사람입니다. 대방문도 안 되고 그러니까 RC세븐비하고 건강정찰기는 정상진이 정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호크하고 유튜브 이거 앞에 전선지역 표준까지 보려면 이거 수백 개 사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하고 위성은 미국 건데요. 이거는 현 합참 의장이 청문회 때 국회의원 질문을 하니까 위성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 위성이 하나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찍는데 한국을 위해서 24개 수십조 들어가지고 해줍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점검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까 우리 무인기를 다 합쳐도 이미 들어간 거 앞으로 들어갈 거 7천억입니다. 건강전투기 하나 1,200억이거든 6대 살 뿐입니다. 글로벌은 9,230억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대 돈을 넣어야 돼요. 수십 대 돈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조르면서 넣는다고 칩시다. 그 북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서 마치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우리 예명들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 그다음 요건 또 하나 거짓말입니다. 20km 되면 우리가 공군의 무기체계는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고 자유낙하는 폭탄이 있는데 폭탄은 다 못 씁니다. 20km 이내 던져내야 되니까. 미사일로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공군 선배님들 오시겠지만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대지 미사일 5종입니다. 메이블릿, 슬레미아,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탄두 중량이 작아서 지하시설 못 부십니다. 두 번째, 지하시설 부실 미사일 2가지입니다. 하나는 팝아이라고 AGM-132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최근 독일에서 타우루스가 있습니다. 이건 1.4톤이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비싸고요. 제이람처럼 자유낙하 폭탄은 갱도로 부시는 게 7천만 원인데 팝아이는 9억입니다. 타우루스는 지금 22억입니다. 그래서 16에서 이게 12에서 29배 비쌉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발 없어요. 바로서는 제가 보안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건 정말 국방이 인명무력부라든지 인명무력 앙카라든지 즉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런 거 부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거는 워낙 멀리 나라고 무거워서 팝아이는 팬텀기에 딱 한 발 싣고 다른 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타우루스는 F-15에 2발 싣습니다. 그러면 저 시설들을 1년 2년 걸리도록 세월아 내월아서 부십니까? 1, 2기 만에 부시려면 수백 대의 항공기를 사야 돼요. 수백 개의 조종사가 있어야 되고 기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돈은 수백조 들 겁니다. 그럼 그 돈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북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나와서 할 수 있으면 대책을 내야 됩니다. 5.12는 이제 홍보로 시작
시작했는데 김문수 지사 홍보 영상에만 사실 그 댓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책. 예비역 장군들 왜 이렇게 동당이 뜨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 두 번째, 지금이라도 나와줘서 고맙고 안심이 된다. 격려와 안도. 세 번째입니다. 예비역 장군님들 살려주세요. 민초들 살려주세요. 아주 전투입니다. 전투. 제가 그거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저희들이 군생을 하면서 배웠던 이수진 장군님께서 사덕성에 가고 나라를 구한 것처럼 사덕성에 가고 화랑에 부인 것처럼 인정무태 정신으로 자유통일의 기반을 우리 예비역 장군님들께서 같이 하셔서 일하는 것을 김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국방과 국가안보의 지도자들은 다 썩었습니다. 대통령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장관, 경찰청장, 안보를 지켜야 되는 제복의 사나이들이 다 썩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을 나이트클럽 쇼로 만드는 장관이 어떻게 군사 합의서를 바꿉니까? 아니 무슨 저 연예인 불러다가 오빠는 강남스타일이라고 젊은 병사들을 춤추게 만드는 장관이 어떻게 군사 합의서를 만들 배짱이 있겠습니까? 제가 군사 합의서 이전에 다른 미사일이 온 국민의 이 좌파 정권의 조롱거리가 될 때 제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어요. 이 저 송영무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은 자리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환경평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관련법에 따라서 그런 미사일을 환경평가 핑계를 대면서 한 달, 두 달 계속 미뤄낸 국방장관. 저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안보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러가기 전날까지 김정은하고 헤헤거리면서 김정은이가 남한에 오면 해병대를 동원을 해서 헬기장을 지어주겠다고 이런 망을 한 국방장관이 문재인 좌파 정권 초강 후에 이 나라의 국가안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 원래는 이 저항 세력의 정규군이 싸워야 됩니다. 야당과 언론. 이 저항 세력의 정규군이 완전히 기능을 못하고 무너져 내버렸기 때문에 정규군이 무장 해제가 되면 민병대가 나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병대가 어디입니까? 성우회와 제강군인입니다. 성우회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었으니까 과거 좌파 정권에서 장관과 고위 감투를 쓴 사람을 떡하니 성우회장으로 앉혔습니다. 제강군인회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고위직을 하면서 호위호식했던 사람을 제왕군인회장에 앉혔습니다. 이런 성우회와 이런 제왕군인회가 무슨 저항세력의 민병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우회와 제왕군인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해체해야 됩니다. 의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의병이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이 자리 모임에 서명을 한 415명의 예비역 장수들 그리고 경찰 고위직을 지낸 지금 제향 경우에도 완전히 사회비 민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우회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병을 만들어서 그 의병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분야의 국민 불복종 운동을 주도해야 됩니다. 성우회와 제왕군인회는 그대로 구속으로 처벌하고 뜻 있는 예비역 장성들이 100명이건 200명이건 나서서 결사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의 분위기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나서면 돈 대줄 사람들 애국 국민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은 군문에서 20년, 30년 공직을 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애쓴 것에 대한 국민의 보답이지만 동시에 남은 여생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써달라는 국민의 애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받는데 여러분들 평생 돌아가실 날까지 먹고 사는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앞장서야 될 분들이 앞장서세요. 보수 정권 때 고위직을 지내시고 많은 혜택을 받으셨던
전직 고위 예비역 장성들부터 나섰습니다. 그분들부터 내가 한 달씩 연금 내놓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빌딩 가지고 주식 가지고 돈 많은 애국 국민들 돈 다 내놓습니다. 만들어서 야당과 언론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뇌리와 눈속에는 김정은과 위장평화쇼와 좌파 정권이 꿈꾸는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권에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을. 비상 결사체를 만들어서 전직 국방장관들 맨 앞쪽에 서서 혈서를 써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에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경고한다. 만약 군사 합의서가 그렇게 옳은 거라면 국방부에서 대표 선수가 나와서 신원식 장관하고 토론해라. 당신들이 이기고 국민들이 당신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 당신들이 틀리고 신원식 장관이 옳다고 하면 성격도 국방장관 잘라버리고 제대로 된 국방장관을 임명을 해서 군사 합의를 바꿔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는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에 알고 있는 이석기 석방운동이나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대회 나가는데 대통령 흉내내겠다고 선글라스 끼고 군대도 갔다 오자는 병역도 치르지 않은 이런 사람이 군과 국민을 조롱했다. 이 진짜 개새끼는 저쪽으로 새끼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잘라 이렇게 선언하고 요구하고 대모 결사들을 결성을 해서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고 전합치고 농성하고 전직 국방장관들 상무총장들 전부 결서 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고 용감하게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해서 카토 대통령하고 싸웠던 싱글러브 장군을 서울로 모셔와서 국민들에게 싱글러브 장군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돼. 이 정권에 충격을 줘야 젊은이들과 위장평화쇼에 속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과 중도층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2020년 총선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과반수를 보수정당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100번 하는 것보다 청와대에서 피와 땀의 시위를 10번 하는 것보다 선거에서 한 번 이기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끼리만 박수치고 우리끼리만 성토하고 우리끼리만 분노하는 거야.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규모와 제한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이 국민 저항운동과 불복종 운동을 20대와 중도층 국민에게 확산을 해야 그래야 선거에서 이기고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스탑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관군과 사이비 민병대가 다 죽었다. 의병을 만들어야 된다. 예비역 장성들과 예비역 경찰들이 의병을 만들어야 돼. 전직 장관 참모총장들이 솔선수범해야 돼. 두 번째, 의병 비상 결사체. 여러분들이 진정성만 보이면 국민이 땀과 눈물과 돈으로 밀어줄 겁니다. 세 번째,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전달이 되면 트럼프는 화끈한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손을 잡을 겁니다. 내년에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절체정명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거짓말의 본질 비핵화의 비상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트럼프를 잡아서 이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우 박사님께서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방정책을 하는 주장에 있어서 우파적인 전통주의로 갈 것이냐 좌파적인 수정주의로 갈 것이냐 두 가지의 길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북한을 상대할 때는 북한하고 대화를 하지만 얘네들이 우리를 기만할 수 있으니까 안보를 허물지 않는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우파적 전통주의라는 겁니다. 그럼 좌파적 수정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을 믿고 우리 걸 먼저 막창 그냥 벗어주는 거죠. 그게 좌파적 수정주의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 방패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우파적 전통주의입니다. 그런데 좌파적
소중하지만 중국은 당연히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중국이 동맹보다 앞장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을 상대할 때는 항상 독침을 준비해서 당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독침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전통주의 접근입니다. 그럼 그 좌파 수정주의는 뭡니까? 중국의 아부하고 저자식취하고 미국을 논의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 전통주의 접근을 하고 있느냐 수정주의 접근을 하고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이 정부는 수정주의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좀 더 포커스를 좁혀서 우리 군사 국방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정주의라고 하면 탈민을 하고 통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방 정책이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두 가지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발표한 국방개혁 2.0 그리고 9.19 군사분야 합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개혁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국방개혁 2.0은 우리 군대를 질적으로 양쪽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질적으로 양쪽으로 줄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연습을 중단하고 연합훈련도 중단하고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얻어먹어지고 있어요. 이런 국방개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방 원칙 세 가지를 적고 비교하는 겁니다. 1. 당면 위협에 대비한다. 2. 미래 위협에도 대비한다. 3. 항상 훈련에서 인면 태세를 유지한다. 자, 이 국방개혁 2.0은 북한이 침해를 포기한 상태도 아니고 변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당면 위협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 북한이 착한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만 착해지면 우리 군사 무장 해제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이 유리됩니다. 세 번째, 동맹 한미동맹 연합훈련 축소하고 남북관계만 추구하는 것은 인면대체 유지라고 하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정주의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내립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군비 통제 원칙에 맞잖아요. 군사적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군비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기를 빼고 군사력을 줄이는 것이 군비 통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공격무기를 키우는데 우리는 방어무기를 줄이면 군비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 같이 합의해서 공격무기는 같이 줄이고 방어무기는 같이 늘리고 쌍방이 서로 뭐 하는지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찰을 감시하는 능력을 상호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 그런데 군사분야 합의를 보면요 또 비행금지구역을 정해서 상당히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옆집에 강도를 두고 같이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강도는 전과가 많고 저는 그 강도한테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앞으로 내가 강도짓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집에 있는 CCTV하고 우리 집에 있는 CCTV하고 쌍방이 공정하게 같이 달지 말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동맹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세방 미국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미국의 기류는 산업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동맹도 돈을 더 내라. 미국에 덕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가서 내 돈 쓰고 내 피가 흐르지 않겠다. 이런 소위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기류가 부상합니다. 이게 미국 쪽의 원리입니다. 한국 쪽에는 우리 정부가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수정주의적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감을 자꾸 낮추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이 70년 동맹으로서 공조를 해서 북한 문제를 상대하는 걸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남북한이 공조해서 미국을 상대하는 구도가 되어 있더라. 이게 동맹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미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과 미국 정부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오는 원인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요. rationality하고 irrationality. 저게 비합리성의 합리성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미친 짓을 하는 것이 가장 계산적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미국하고 핵전쟁을 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미국하고 한판 붙을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심하게 협박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을 그렇게 공갈치고 한 이유는 미국 국민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겁니다. 저렇게 시애틀도 때릴 수 있다, 워싱턴도 때릴 수 있다고 조그마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폭파를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뭐라고 하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 미국 북한 같은 나라의 핵공격 위협을 받아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예뻐지도 않는데 지금 저 대한민국 지켜주려고 우리가 북한 위협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동맹을 이완시키고 해체하는 건데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해체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따질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한국이 이념적으로 상응성이 있느냐, 거의 한국이 빨갱이 나라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통 주적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변수고요. 한국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크냐, 또 한국 스스로는 자기 국방비를 얼마나 쓰느냐, 우리한테만 기대지 않고 자기들도 방위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준에서 평가를 했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지금은 빨간불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왜? 미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적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중국을 견제해서 현재 국격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한국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중국의 사물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니까 일본이 역할을 정대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이념적 상응성,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의 주적이 없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 주적을 상대로 해서 공조를 해왔지만 지금은 주적 개념이 희해지는 거, 동맹 개념도 같이 희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하지 않고 참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이었고 또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작게 5027이었고 연합작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떤 짓을 하면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한다는 계획들을 자꾸 발표를 해요. 북한이 공장 못 합니다. 근데 이것들 앞으로 한미 동맹이 흐릿해지면 이 연합작전도 흐릿해집니다.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가 다시 부상됐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하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저는 국방연구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우리 군이 전쟁에 가면 우리 군대를 스스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무슨 주권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존심도 없느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불리게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비제의 괴뢰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외교를 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전부 자존심, 감성적 이유에 관련돼 젊은이들이 그때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연설했죠.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사람 바지가리비를 붙들고 매달릴 것이냐? 북한보다 10배도 더 많은 국방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쓰고도 아직도 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가고를 친단 말이냐? 그랬을 때 한국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전작권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라. 지금 현 전작권 체제가 전쟁을 억제하는 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북한 입장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과 미군이 한미군이가 되어서 단일 지휘체제 안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더 두려워할 것이냐 따로 떨어져 있는 체제를 더 두려워할 것이냐 이 한국 답이 나라. 답이 몰라잖아요. 지금 현 전작권 체제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어느 쪽이 많느냐 불리한 게 높으냐 지금 체제가 높으냐. 지금 체제는 연합사와 한국이라 되어 있으니까 미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어느 쪽이 높으냐. 한미군이 따로 싸우는 것보다 반일 지휘체제 싸우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자본심보다는 국가 생존이 먼저다. National survival always come before pride. 잘 아시는 베트남 전쟁 얘기를 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좋아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이것으로서 그 질출한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미군들은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파리 평화협정을 추진한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제가 보기에는 키신저는 악마입니다. 악마. 정부 대통령한테 가서 중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고 협상하도록 쓰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남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주고 무기를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자마자 북베트남은 다시 남침을 시작했고, 남침을 시작하자마자 남베트남군은 그렇게 많은 물자, 그렇게 많은 무기, 그렇게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단 56일 만에 항복하고 사용 전형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남베트남 군인들이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북베트남군이 탱크를 몰고 사이공을 진주하고 있는데 저 탱크가 미제 펜턴 탱크입니다. 미국이 준 탱크가 저 월명군 손에 넘어가서 월명군이 저걸 타고 사이공 시내에 진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간 군대는 죽은 군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가 영혼이 없는 군대로 변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떨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영혼이 있는 후배들을 만드시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곳곳에 지금 자신있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저쪽에 국방부에서 자꾸 그거 안 맞다, 뭐 거짓말이다 이 소리 막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안 맞는 거는 지적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해명도 하고 오늘아 경기 딱 돈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한 사람도 아직 안 왔어요. 박희락 국민대학교 교수가 남북 합의와 안보 국방이라는 주제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현재 우리나라는 완벽 폭풍, 이거를 perfect storm이라 한다면 완벽 폭풍, 안보 완벽 폭풍 앞에 있다. 완벽 폭풍은 찬 고기압,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저게, 그리고 수증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예상치도 않은 강력한 그 폭풍이 돼서 진짜 속박했습니다. 그럼 안보 왕복 폭풍의 조건이 하나하나 갖춰졌습니다. 북한의 대외지킴적 공격, 문제 전쟁이나 그거를 조금 상호주의 국가와 뭐 기회주의 국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북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기회주의 국가.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현실주의적인 국가. 그런데 이 상호주의 국가는 상대방이 강력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배워나고 상대방이 잘하면 잘 주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회주의 국가는 이 상호주의 국가가 협력하려고 하는구나, 대결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오픈할 때 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한국전쟁도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사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군사의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 오류가 뭐냐면, 우리 국방비가 뭐 40년, 20, 30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북한 봉급도 안 주고 일하는데 싸지 않습니까? 우리 정보부에도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한 3배 정도는 우리가 많다거든요. 국방비가 많이 산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무기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군사의 꽤 높아 있는 거예요. 근데 국방비는 투입. 근데 그것이 무기로 나오고 훈련의 성과로 나오고 사기로 나오는 게 군사입니다. 그 군사에만 보면 핵을 뺐을 때는 한 1, 우리가 1, 북한이 1.6, 핵을 포함하면 북한이 1.9, 우리가 1밖에 안 돼요.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전 되면 국방비가 있는 걸 유리하겠지만 장기전이 이거는 그래서 제 1조건을 저는 평가해 봤을 때 굉장히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 제가 이 조건 밑에 조금 들어온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저는 사실은 어제 그저께 밤 가는 거죠. 사람 갑자기 생각나.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서울이 포기돼 있고 우리 정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김포반도에 말이니까 그 민간이 승리하다고 활용하다고 왔다 갔다 할 때 뭐 하면 제가 보니까요, 김포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잘 깔려 있더라고요. 그 길로 서울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지도제를 하고 지금 저 10m 폭의 도로가 할 얘기죠. 쭉 대기고 문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함께 타준 문산에서 화학산을 공격을 해서 우리 군인들 죽이고 계속 진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우리 군인이 지금 이 순간 저기 오른쪽 나도 가면 다른 속에는 저는 지금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소대장이 저기는 저기인 것 같습니다. 소대장 준비가 지금 옳은 것 같습니다. 준비랑 대대장 대장 살아가야 돼. 계속 묻다가 보면 벌써 녹화되잖아.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아마 저뿐만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러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기술 공개가 안 되게 성공시켜요. 북한이 핵을 몇 개 갖고 있느냐? 뭐 외국 자료도 많습니다. 보시는 거 같이.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난 10월 1일 날 우리 통일부 장관이 20개 내지 60개가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게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얘기하고. 국방부에서는 북한에 대해 핵을 개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왜 미국을 공격하느냐?
미국한테 한국 간다. 너 한국 지원하지 마라. 한국 지원하면 미국 도시 조사시키겠다. 최소한만 피해를 끼칠 수 있어도 큰 나라는 공격 못한다는 겁니다. 북한을 조사시키는 것보다 로스앤젤레스에 한 발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미국 공격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3로 국민들 대응 경계심. 마이클 파월이라는 사람은 뭐 전쟁 돈을 6월 번역을 해서 우리 참 공부할 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불같은 주변이는 전쟁에서 실제로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결국 정신적 요소다. 그거에 의해서 승격해준 데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면서 핵전쟁에서 더욱더 정치의 결의가 됩니다. 보시면 불안정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나라 안정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 지금 정부의 어떤 조작이랄까요? 그 선동에 의해서 지금 편안하고 잘 되고 있다. 낙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숫자로는 모르겠지만 힘의 측면에서 보면 이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보다 또 구슬려는 사람 훨씬 많다. 또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은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나라를 구슬하나 상관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너무나 많다. 전쟁은 국민들의 감정에 의해서 촉발된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과 똑같이 분노, 복수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는 해봐야 된다. 불시하다. 해봐야 된다.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뭐냐면 정부의 이성적, 정부가 국민들의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타협도 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현실은 계속적으로 이 북한 핵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노력해야 될 사람을 전혀 그리고 북한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사실 정부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부를 못 믿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헌법 66조 2항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떡국을 수갈 책임을 진다. 이 헌법 66조 2항 이거는 과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역에서 우리 군 조금 어렵게 썼습니다만 헌팅톤이라는 사람이 군이 민간인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군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는 반면에 정부는 군의 전문성을 조정해야 돼요. 군대가 건의하고 하는 걸 언제나 들어주고 군이 결정하도록 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를 어떻게 하고 있죠? 군대 진급 제가 느끼고 각 군에서 진급 심사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LCM 시험 평가를 하지 마라. 이제 전력주까지 사사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핵을 핵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전부 대량살 당국이 기대치입니다. 핵을 핵이라고 못하고 북한은 북한이라고 못하고 마지막 제6조건 한미동맹. 이게 이제 아트펠드라는 학자가 미국은 어떻게 일방적으로 지켜주겠습니까? 현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 쓴 거는 미국이 과연 확장 억제, 그 다음에 핵무기를 제공하겠느냐 도와줄 이유가 많지 않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파주, 철원, 김포 이렇게 동시에 공격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의 선의에 의해서만 안보를 의존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안보를 구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저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자. 북한 핵이라고 죽지 않습니다. 핵은 핵으로 바꾸면 됩니다. 미국의 핵이든 우리의 핵이든 북한 핵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핵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핵 비핵화의 모든 것을 그러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평화를 통해서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해요. 이 세상에 이제까지 평화를 통해서 안보를 추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안보가 선전할 때 평화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계신 국민분들을 부부회동이나 또 선생님이나 이제 우리 사관학교에서 도쿄에서 미국 걸친 공공부문의 이 초심으로 연금으로 올붙이고 연금으로 해외 나간다. 해외에 이게 과연 맞느냐? 그 시간에 진짜 퇴근 집회를 하는 아니 내 친구 한 명이라도 붙은 것이 안 보이기만 하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군인들은 죽음으로서 말을 하지만 살았던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데 특히 저는 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김민석 소설위원부터 먼저 보강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핵 문제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이 주기가 반복되고 있다. 1세기 100년 만에 다시 이 상황이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중국은 반드시 북한 핵을 활용해서 주한미군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중국을 일단 팽창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가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군사합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는 불가침 조약 9가지 항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사실 북한은 미국의 정찰 일정 지나가는 시간 다 알고 있습니다. 유통이 있던 오산에서 딱 뜨면은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위장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죠. 1975년도에 유럽에서 나토하고 바르샤바가 통제를 추진했는데 그때에 아무리 신뢰 조치 그런 과정 없이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11년 뒤에 1986년도에 헬싱키 조약을 했는데 거기에는 신뢰 구축 조치가 들어있습니다. 서로의 행동을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공중을 영공을 개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북한에 들어가서 정찰해가지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치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합의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신뢰 조치 도감은 고사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 강한 해안 철책선을 169km를 추가로 2020년까지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114.6km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거의 170km를 제거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합참에서 정말 작전적 검토를 하고 우리 병력으로 이걸 할 수 있는지 전혀 하지 않고 해양만 철책만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다. 2013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 정부가 바뀔 때인데 핵으로 대한민국 공격을 했다고 엄청난 협박을 했습니다. 애들이 아버지한테 울면서 전화하고 막 그랬습니다.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용기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우리의 힘이라고